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오늘은 2026년 올 한 해 특반농사 정보 제4편이면서 마지막으로 이 토양의 개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도 이 설명이 길어서 여기까지를 1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2편, 요건 3편.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4편으로 토양의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반농부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이 뒷받침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초보 농사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그리하여 모든 초보 농사꾼들이 이 순환농법을 통해서 화학비로 쓰지 않고 화학농약 최소화하면서 내 손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자신있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을 때는 이 수많은 영상들을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두고 정보를 얻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1편에서 제가 이 식물이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100으로 봤을 때 약 55%, 즉 절반이 넘는 영향력이 토양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중요한 토양도 해마다 그러니까 좋아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나빠져 갑니다. 따라서 끝없이 개량을 해줘야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이렇습니다. 물리성도 개선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성도 개선해야 되고, 또 화학적으로도 개선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토양의 물리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사를 짓기 좋은 토양, 즉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란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의 물리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씻겨서 강으로, 호수로, 바다로 계속 이동해 갑니다. 부드러운 흙, 밀가루 같은 이 부드러운 흙들이 장맛비에 씻겨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 속에 넣어놓은 각종 퇴비 및 기름기가 씻겨서 갑니다. 이걸 용탈이라고 그래요. 녹아서 도망간다. 이 모든 용어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정립을 하다 보니 한자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녹을 용자에 도망갈 탈자, 그래서 녹아서 도망간다. 한 번 씻겨간 흙과 그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성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굴뚝, 달리는 자동차, 선박의 배기가스 속에 섞여 있는 이러한 질화 물질, 즉 질산화된 화학물질이 빗물을 타고 공중에 떠올라 대기 중에 있다가 빗물을 타고 떨어져서 또 밭으로 들어와서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들이 못 자라게 되죠. 지속적으로 또 기름을 넣죠. 비료도 넣고. 그러한 물질들도 지속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심해지면 땅을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벌레를 죽인다고, 풀을 못 나게 한다고 그러면서 뿌리고 넣어주는 살충 및 살균제, 제초제, 이런 것도 토양의 물리성을 나쁘게 합니다. 이 토양의 물리성은 좋게 개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습성,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습기를, 성질, 즉 습기를 보호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토양은. 그 다음에 배수성, 물이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어야 된다. 물을 머금고도 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물은 쫙 빠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머금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를 봤을 때 흙과 공기,
또는 뭐 여러 가지 유기물 등등 해서 물이 그 토양의 25%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 25%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흙을 딱 쥐었을 때 손에는 묻지 않고 송편처럼 딱 뭉쳐진 이 텃밭농부가 토양 만들기를 하고 나서 제가 파종 전에 꼭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힘을 약간 가하면은 부스러져 나올 정도. 요게 25% 정도의 습기입니다. 그러면 물을 한 25% 정도는 딱 머금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들어온 모든 75%의 물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 흥건해 있으면 식물은 못 자랍니다.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죽어버리죠. 예, 식물은 뿌리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져야 된다, 빨리. 그 다음에 보호비성, 보호 이 빗자는 그름 빗자입니다. 그러면 그름 성분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름을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비가 오면 싹 다 씻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호할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기성, 통할 통자에 공기.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뭐냐, 공급, 즉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찰지고 찹쌀떡처럼 찰져가지고 바람도 안 통할 정도면은 그는 좋지 못하다. 이 흙 속에 두둑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비가 아무리 내려도 25%만 딱 나고 나머지 75%는 빗물이 전부 땅 속으로 빠지든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고, 요 속에 들어있는 넣어놓은 그름 성분들은 많이 빨리 안 씻겨 나오고 요게 잘 붙들어서 다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이 이 사이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요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물리성이 좋은 토양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고민하고 또 개량을 해 나가면 내가 농사를 짓는 내 텃밭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토양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양의 이 물리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1번 이 보습성, 즉 물을 잘 머금고 있으려고 하면은 물 빠짐이 너무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래나 마사토가 많은, 즉 사질토의 땅, 모래가 많은 이런 사질토의 경우에는 물 빠짐이, 즉 배수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물이 쭉 빠져나가죠. 반면에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은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못 붙들고 있잖아요. 모래는. 통기성은 좋습니다. 왜? 구멍이 많고 얼기설기해서, 즉 점토질은 쫀득쫀득하지만 사질토 땅은 뻑떡이야 이래 잡아도 쑥 무너지잖아요. 두둑 만들기도 힘들죠. 통기성은 좋습니다. 왜? 모래가 뭉쳐지지 않고 엉성엉성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공간이 많죠. 그래서 통기성도 좋고 물도 잘 빠지는데 대신 물을 못 머금어주고 그름을 못 붙들고 있습니다. 이 모래는 그름과 극성, 전기적 성질이 같은 전극이 돼서 서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그름을 자석처럼 쫙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은 이러한 사질토는 요런 성질들이, 통기성은 좋은데 그름을 붙들고 있는 성질은 낮고, 물은 잘 빠지는데 물을 붙들고 있는 성질은 나쁘다. 반면에 점토질이 많은 논흙, 쫀득쫀득하죠. 이 논흙은 어떻습니까? 물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논은 물을 가두고 있어야죠. 물이 빠져버리면 나락이 못 크잖아요. 그래서 점토질이 많으면 보습성은 좋습니다. 물을 다 머금고 물을 안 내려보내. 그래서 보습성은 좋은 반면에 배수성이 나쁘죠. 물이 안 빠져서 비만 오면 떡이 되고 철벅철벅. 그 다음에 그름기는 잘 붙들고 있는데 통기성이 매우 나쁘죠. 그래서 점토질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빠지고, 또 모래가 너무 많으면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겨울철에 농한기에
요 점토질이 많은 땅에는 모래를 좀 섞어주고, 사질토 땅에는 논흙을 개토 작업을 좀 해서 그 균형을 잘 맞춰주면 이러한 토양의 물리성이 좋게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퇴비라는 물질이, 우리가 파종하기 한 2주 전에 요 퇴비를 또 잘 넣어서 섞어주면 미생물들이 갉아먹고 아주 미시하게 만들면서 거름도 됨과 동시에 이러한 흙과 모래의 사이사이에 이 거름 퇴비들이 끼어서 공기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거름기나 물을 팅팅 불어가지고 거름기나 물을 잘 머금고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물도 요 사이로 잘 빠져서 필요 없는 물들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점토질이 많은 흙에 모래가 많은 흙에 점토질을 적당히 섞어주면서 그때 퇴비를 잘 섞어서 활용을 하면은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 겨울에 요 개토 작업을 해주고 파종 2주 전에는 꼭 퇴비를 넣어서 거름 성분도 넣어줌과 동시에 물리성을 좋게 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면 내 텃밭은 좋은 물리성을 가진 토양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 토양 개량의 두 번째인 생물성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양의 물리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내 텃밭의 토양에는 어떠한 생물과 미생물들이 있으면 좋을 것인가. 그 중에서 해가 되는 그러한 유해한 것들은 적게 해주고, 이로운 것들, 즉 유익한 생물이나 미생물들이 많게 해주는 것을 생물성의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양 속에는 유익한 생물, 이러한 지렁이 같은 이러한 생명체는 많이 있으면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줘서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굼벵이라든가 담배나방 애벌레 등등 많은 해충의 알이나 애벌레가 있으면 좋지 못하겠죠. 이것들은 내가 심어놓은 애서 키우는 작물을 깔아먹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생물들은 적게 만들어주고 유익한 생물체들은 많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 즉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과학자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래 한 개에, 요 한 알의 모래에 붙어 사는 미생물이 10만 마리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치면 요 모래 하나가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숟가락의,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푼 한 숟가락의 우리 흙 속에는 1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즉 세균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내 밭에는, 내 텃밭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많은 미생물들이 내가 키우는 이 작물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으면 건강하게 키울 것이고, 유해한 미생물들이 많으면 그것을 병들게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해한 미생물들, 굼벵이라든가 각종 좋지 못한 벌레들이 이곳에 알을 낳게 되는 것은 왜 낳느냐? 여기에 먹이가 있어야 낳는다는 거죠. 먹이가 없는 땅에는 얘네들도 알을 낳지 않습니다. 왜? 자기 후손이 먹고 살으라고 거기에 알을 낳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 유기물. 유기물 중에서 무엇이냐? 미부숙 유기물. 미부숙 유기물이라 쉽게 얘기하면 썩지 않은 생풀, 마른 풀, 가지, 등등 이러한 나뭇잎 등등 미부숙된 걸 땅에 그냥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거름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들 넣습니다. 언젠가는 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 속에서 비를 맞고 썩어가는 과정에 냄새를 풍기게 되죠. 이 냄새를 맡고 풍뎅이나 기타
곤충들이 그 땅 속에 새끼 키우려고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유해한 생물들이 내 텃밭에 알을 못 놓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물을 치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 미부숙 유기물은 절대로 넣지 마라. 그래서 이 텃밭 농부는 거기에 있는 이파리 하나, 뿌리 하나, 줄기 하나도 싹 걷어내서 말려서 다시 퇴비로 만들었습니다. 즉 미부숙이 아니고 부숙을 시켜서 흙처럼 그름을 만들어서 넣으면 이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이 속으로 알을 낳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생물도 유익한 미생물들이 우리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6가지 방선균이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유산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거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사상균, 이러한 대표적으로 6가지의 미생물들은 작물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E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중에서도 팔고 자치단체에서 배양을 해서 무료로 공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잘 알아보면 EM 활성액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성액을 만들든지 아니면 액비를 만들어서 이 액비를 통해서 땅 속에 넣어주면 내 텃밭의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자리 잡음으로써 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미생물들을 잡아 죽이거나 또는 크게 범람해서 병을 못 일으키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액비를 만들어서 여기에 EM을 같이 넣어주면 활성액도 되면서 그런 성분도 되기 때문에 음식물 액비나 또 깻묵 액비 그리고 생선 액비 같은 이러한 액비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3번째 개선 방법인 화학적인 개선입니다. 아무리 물리성이 좋고 생물성이 좋아도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버리면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 해롭습니다. 인간도 이 체질이 산성 체질이 되면 병치레를 자주 하는 약골이 되듯이 토양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한 토양의 산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pH 값이라고 하는데 이 pH 값이 60에서 70 정도 되게 즉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피하고 손쉽게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양은 왜 자꾸 산성화가 되는가? 알칼리화 되지는 않는가? 그 원인은 제일 첫 번째로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공장이나 자동차 그리고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매연 이 속에는 좋지 못한 화학물질 즉 질화된 화학물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올라갔다가 구름 만나서 빗물에 씻겨서 우리 토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은 전부가 다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린다 그러죠. 사람이 맞아도 해롭고 식물이 맞아도 해롭고 땅 속에 스며들어 있어도 작물이 자라는 데는 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도 또 장맛비 속에 씻겨서 또 강으로 호수로 바다로 또 가겠죠. 그러면서 토양이 점점 산성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므로 퇴비를 넣고 또 화학 비료를 넣죠. 이 물질들도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넣으면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텃밭이 산성화가 되죠. 이제 요즘 많은 그 질문을 보면 털밭이라고 있어요. 털밭. 나무로 상자처럼 이렇게 딱 틀을 짜서 거기에 흙을 담아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옥상 위에서도 하고 그러죠. 또 큰 화분에 담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고 이 텃밭 농부도 이 부직포 화분에서 많은 작물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죠. 그러면 이러한 털밭이나
이런 화분 속에 있는 토양은 산성화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양도 퇴비나 비료가 들어가고 빗물을 맞는다면 산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털밭도 무한정으로 쓰지 마시고 그걸 다시 한번 또 중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텃밭에 있는 토양과 똑같이. 참고로 이제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키우는데 여기는 빗물이 안 들어가죠. 바람도 안 들어가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에서 보일러를 떼갖고 온도를 올려서 겨울철에도 작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닐하우스에는 빗물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필요한 물만 주죠. 필요한 물만 주면은 요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 정도로만 줍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여기에 퇴비 넣고 화학비료 넣고 여러 가지 또 농약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양들이 비가 와서 씻겨서 용탈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씻겨가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들어가는 것만 있다 보니까 이 토양이 염류직적이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름기가 너무 많아서 특정한 거름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토양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네, 벌겋게 막 변하죠. 그러면 이러한 하우스에서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우스를 뜯어버리고 이걸 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넣어서 한 3년 이상 땅을 완전히 씻어서 새롭게 개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의 토양 개량 작업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몇 년을 기르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텃밭은 노지에서 비가 노상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간략하게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산성화되어 가는 이 토양을 어떻게 손쉽게 중성화 시켜 나갈 것이냐, 즉 산성 토양을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내 토양을 성분을 분석을 해서 pH 값을 알아보고 거기에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여러모로 불편하고 까다롭죠.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여러 해 그러한 작업들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느낀 것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퇴비를 쓰고 비료를 쓰고 액비를 쓰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이 알칼리성 물질을 얼마만큼 투입해 주면은 중성화가 일어나느냐, 즉 산성에 알칼리를 합치면 이게 중화가 되어버립니다. 즉 산성 토양의 산성 물질에 칼슘 비료인 석회 비료를 넣으면 이것이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섞여서 토양이 중화된다. 이 원리가 토양의 화학적인 개선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넣으면 되느냐? 제가 하는 손쉬운 방법은 평당 1kg에 석회 비료를 1년에 한 번 넣어주면 무난히 이 중성화 개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석회 비료를 우리가 손쉽게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굴껍질 비료라든가 그 굴껍질을 아주 구워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말 물에 또 녹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칼슘 유황 비료라는 게 있고요. 석회 고토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칼슘 비료들은 우리나라가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화강석이 주로 흙이 만들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래서 이러한 토양 개량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3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은 무상으로 내 텃밭의 양에 맞는 양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딱 비축을 해놨다가 해마다 평당 1kg씩 넣어서 1년에 한 번, 봄에 하는 게 있고 또 가을 농사에 하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마늘이라든가 양파 같은 이러한 월동작물들은 5월, 6월 돼야 일어나잖아요. 쪽파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그때 넣고, 그 다음에 봄에 하는 것들은 봄작물, 여름작물들은 봄에 이러한 작업을 한번 해주면 스페고토 비료나 칼슘 유황 비료나 굴껍질 비료, 요 스페고토가 조금 개선율이 높아요. 칼슘 유황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석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굴껍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아서 또는 구입을 해도 가격이 삽니다. 이게 한 포대에 뭐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1년에 한 번 평당 1kg을 잘 섞어서 갈아서 물을 충분히 주면 녹아서 알칼리성 물질이 녹으면서 토양에 있는 산성 물질들을 중화시켜줍니다. 이것이 산성 토양에 손쉽게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긴 시간에 걸쳐서 올해의 농사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토양을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면은 우리가 이 텃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이 텃밭농부랑 같이 순환농법을 통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자신있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